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셨나요?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어머니. 하지만 작은 기대마저 천박하다는 말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가슴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영자 씨 70는 평생을 단 하나뿐인 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던 그녀는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부부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며 번 돈은 오직 딸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 부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손님들에게 나눠줄 쿠폰을 만들고 포장 작업을 하며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쉬는 날에도 가게 창고를 정리하거나 도매시장을 오가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결국 딸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며 걱정했지만 이영자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 결국 우리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 딸이 유학을 떠난 후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쁠 테니 부모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이영자 씨는 이제야 우리의 고생이 결실을 맺었구나. 라며 마음 깊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부부는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이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 남편과 이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었고 딸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때 딸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후가 어려워지더라도 딸이 자신들을 챙겨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딸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었고 부모를 찾아오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영자 씨는 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민 끝에 딸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딸아, 엄마 칠순인데 아빠랑 단둘이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해서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니?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 경비 전부를 부담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작은 보탬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내가 돈이 어딨어? 남들이 들으면 천박하다고 할걸? 이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박하다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천박한 것이었던 걸까요? 천박하다고? 내가 너한테 유학 보내주고 전세까지 마련해줬던 그 돈은 천박하지 않았나 보네? 이영자 씨의 말에 딸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엄마가 해외여행은 진짜 아니야. 요즘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내 유학비에 결혼 자금까지 아빠랑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 알아? 엄마, 제발 그만해. 이런 얘기 남들이 들으면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여행을 보내? 나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순간 이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가 누구 덕에 있는지 생각해봐. 천박해 보인다고. 그럼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뭐니? 하지만 딸은 화를 내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멍하니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큰 돈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박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날 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이영자 씨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더는 아끼지 말고. 부부가 가진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딸이 알지 못하는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깊은 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겠지. 이영자 씨와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될 욕심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따뜻한 손, 엄마를 찾듯 움켜쥐던 손가락.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그 결심은 평생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테이블을 닦으며 단골 손님을 기다렸고 바쁠 때는 정신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가게를 열었고 심지어 명절에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맡았고 이영자 씨는 서빙과 계산을 도맡았습니다. 힘들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영어 학원 다닌대요. 저도 가고 싶어요. 딸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 메뉴를 늘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받으려 했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는 잠시도 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불어 터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이 많을 때는 배달까지 나갔습니다. 부부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돈을 모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벌면 우리 딸 유학도 보내줄 수 있겠지? 남편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 결국 딸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며 걱정했지만 이영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잘 되면 결국 우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딸이 유학을 떠난 뒤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적응하느라 바쁠 테니 부모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지나가는 일도 많아졌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받으면 딸은 늘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수업 끝났어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이따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바쁜가 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이영자 씨는 이제야 우리의 고생이 결실을 맺었구나. 라며 마음 깊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딸 부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이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남편과 이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보태주었고 딸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때 딸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후가 어려워지더라도 딸이 자신들을 챙겨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딸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었고 부모를 찾아오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여전히 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민 끝에 딸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딸아, 엄마 칠순인데 아빠랑 단둘이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해서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니?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 경비 전부를 부담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작은 보탬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내가 돈이 어딨어? 남들이 들으면 천박하다고 할걸? 이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박하다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천박한 것이었던 걸까요? 천박하다고? 내가 너한테 유학 보내주고 전세까지 마련해줬던 그 돈은 천박하지 않았나 보네? 이영자 씨의 말에 딸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엄마가 해외여행은 진짜 아니야. 요즘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내 유학비에 결혼 자금까지 아빠랑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 알아? 엄마, 제발 그만해. 이런 얘기 남들이 들으면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여행을 보내? 나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순간 이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가 누구 덕에 있는지 생각해봐. 천박해 보인다고. 그럼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뭐니? 하지만 딸은 화를 내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멍하니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큰 돈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박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날 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이제는 부부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따뜻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딸아이는 아직 연락 없나? 이영자 씨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없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다가도 이제는 나서기가 싫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잖아.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생 뒷바라지한 딸인데 이렇게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참 서운하네. 서운한 정도가 아니지.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아. 우리도 더 이상 딸에게 의지하지 말고 남은 삶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이영자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영자 씨는 마트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마침 며칠 전 TV에서 봤던 해외여행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었지. 딸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돈으로라도 가면 되지 않겠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행지를 찾아보고 적당한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며칠 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였습니다. 이영자 씨는 잠시 놀랐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그런데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이영자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천박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이제 와서 전세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연락이 온 이유가 있었군.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잠시 고민하던 이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려고 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딸은 순간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노후 자금이 필요한 나이야. 이제는 너도 내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편해지고 엄마도 나중에 편해질 거야. 나중에 내가 효도할 테니까. 이영자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천박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다시 연락한 거니? 엄마,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 엄마가 너무 부담스럽게 말씀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사람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힘들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 내가 유학 갔을 때, 결혼했을 때,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 그런데 우리가 칠순을 맞아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이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영자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딸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보지? 응, 그런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그날 밤 이영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떠나볼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즐기자. 하지만 그들이 여행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해. 결국 나 버리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진짜 힘들어. 왜 남들은 부모님한테 지원받는데 나는 못 받아? 너는 우리가 평생을 너한테 지원해줬잖니? 그건 예전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이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동안만 지내면 안 돼? 이영자 씨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전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이용하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다시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영자 씨 부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여행 가방을 마저 쌌습니다.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자 이영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떠나야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거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영자 씨와 남편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날이 올 줄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이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즐겨야지. 더는 미루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좀 볼 수 있어? 이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딸이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부모님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진짜 너무 섭섭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영자 씨는 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어려운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너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은 점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들 부모님은 다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해?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편해지고 엄마 아빠도 나중에 편할 거 아니야. 이영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평생 너한테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왜 당연해? 엄마, 아빠가 해준 것들은 다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게 다였어야 해. 이영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이미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어. 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중에 후회해도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맞아. 하지만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 그러나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이영자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다시 생각해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자. 이영자 씨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그래도 딸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찾아온 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나 이번에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 이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자 딸은 갑자기 싸늘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영자 씨와 남편은 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것도 있잖아. 그동안 손주 돌봐준 거, 우리 집에 들여보낸 것도 다 우리가 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영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니?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니? 나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것만큼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이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우리는 너한테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요청할 때마다 도와줬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러자 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딸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자 씨와 남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엄청 힘들다던데 도와주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이영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따님이 집도 못 구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던데요. 그제야 이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가족들에게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 따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정말 도움 안 주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딸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따님이 힘들어 보이던데. 이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부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딸이 우리를 위해 준 게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한 것들을 마치 당연한 듯 요구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따님이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부모님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과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할까요? 무조건 소송을 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따님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부모님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영자 씨와 남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아직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딸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부부는 딸과 직접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바쁜데 무슨 일이야? 딸은 마지못해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랑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 딸은 팔짱을 끼고 앉으며 시큰둥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할 말 많아.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하신 거 알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너무했는데? 아니, 부모가 자식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 다 부모님 도움받아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이영자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이미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어. 그런데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겠다고 했을 때 너는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말한 거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사람 가슴에 평생 남을 수도 있어. 딸은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나한테 기대도 안 하고 나한테 아무 도움도 바라지 않는 거야? 이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내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면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딸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협박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영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남은 재산을 내게 넘겨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계속 내 말을 듣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대주는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떠나간 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겠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해. 그날 이후 딸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자 고객님, 혹시 최근에 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영자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신분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출 신청이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그녀는 손을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딸이 한 건 아닐까?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던 딸이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들은 당장 은행을 찾아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명의로 대출이 접수되어 있었고 서류에는 분명 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어. 그래,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들은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사실이야? 남편은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대출이 승인된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잖아. 이영자 씨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인가?
두 사람은 즉시 은행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대출은 고객님 명의로 신청된 것이 맞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확인 전화도 드렸고요. 이영자 씨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 번호로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대신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닌가요? 순간 이영자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우리 몰래 대출을 받은 게 아닐까? 남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이 그 정도까지 하겠어. 하지만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최근 딸은 부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극도로 예민해졌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제는 딸이라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경찰서 방문과 충격적인 진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이영자 씨와 남편은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는데 저희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 누군가가 대신 진행하신 건 아닐까요? 이영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최근에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따님께서 부모님 몰래 대출을 받으셨다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시면 정식으로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딸이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자. 이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진짜 너무해.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몰래 대출을 받은 걸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이영자 씨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급해서 그랬던 거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있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 이제 직장도 다니기 힘들 거야. 내 인생 망치고 싶어?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운다면 우리도 더 이상 부모로서 참을 수 없단다. 딸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영자 씨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를 봐주면 다음에도 똑같이 할 거잖아.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의 결단과 또 다른 위기. 부부는 신고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따님께서 계속해서 경제적 요구를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두 분의 노후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지? 이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딸이 부모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 이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지켜야 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따님 측에서 제출한 내용은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자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계약서나 녹취록이 없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물러서시면 계속해서 같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딸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딸이 고소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소송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영자 씨는 몇 번이나 똑같은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다 도와줬어요. 유학 자금도 대줬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서 거절했더니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자 친척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겠지. 그녀는 더 이상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요즘 힘들어이던데 괜찮으세요? 네? 이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이영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나 직장에서도 힘들어졌어.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봐.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게 만든 건 내 행동 때문이야. 우리는 내가 책임을 지길 바랄 뿐이야. 그러자 딸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엄마, 아빠를 신고할 거야. 이영자 씨와 남편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를 신고한다고. 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던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니?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도 변호사랑 상담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방치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대. 이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다 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신고하겠다고?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몰아세웠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웃듯이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 씨는 남편과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 그들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딸과 법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딸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고 더 이상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와 남편은 딸이 자신들 몰래 대출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남편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는 드디어 자신들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부모를 향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냉정해져야 해.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 딸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그들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더 이상 딸과 얽히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따님께서 부모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따님께서 계속해서 재산을 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부모님께 피해를 준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나요? 네, 우선 따님과의 금전적 거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진행해 주세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딸과의 금전적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함께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서류를 정리하고 더 이상 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이영자 씨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자 씨, 무슨 일이래요? 따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러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셨다면서요? 이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자 한 이웃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이 본인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아무 지원도 안 해줘서 힘들다고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딸을 버렸다고 했나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몰래 대출을 받고 협박까지 한 건 우리 딸인데. 이영자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부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딸이 자신들을 모함하고 다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을 녹취하기 위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저희 딸이 저희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몇몇 친척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따님이 부모님이 너무 매정하시다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재산도 전혀 안 주시고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 하신다고. 이영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그 대화를 녹음해 두신 분 계신가요? 몇몇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문자 메시지는 있어요. 따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영자 씨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완전히 버렸어. 나는 이제 혼자야. 부모도 아니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우리를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영자 씨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딸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출하신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따님을 불러 조사하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남편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남편도 착잡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딸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해. 그날 저녁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따님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요?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따님 명의로 추가 대출이 시도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문제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명의로 다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요. 이영자 씨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딸과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 이영자 씨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해.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딸과 딸의 변호사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야.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본인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은 의뢰인이 상속받기로 사실상 약속된 상태였으나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를 번복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걸 변호사라고 데리고 왔나? 저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영자 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고개를 들어 이영자 씨 측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영자 씨 측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 측 부모님께서는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고 유학 자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님께서 원고를 위해 사용하신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학비, 전세 자금, 생활비 등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부모님 몰래 대출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은행 기록과 대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이 서류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딸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여부만 대답하세요. 딸은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영자 씨는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부모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허위 주장과 사문서 위조, 사기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신청한 대출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순간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 없어,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 이렇게 만들고도 죄책감 안 들어? 이영자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우리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 때문이야. 그녀의 말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영자 씨와 남편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 이영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 그래도 이제야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이영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네.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온 부모는 마침내 자신들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여행을 떠나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오랜 법적 싸움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 변화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 이영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지.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어?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던 부부는 이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몇 년 만에 챙기는 여행 가방이야.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30년은 넘었을걸? 부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여행의 설렘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 그래, 이제 우리를 위한 인생이야. 비행기에 오르며 이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딸에게 기대거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다니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자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서 문자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거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끝난 것 같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삶을 살자. 그렇게 부부는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와 남편은 긴 세월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희생이고 어디까지가 책임일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